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지난주 미 연준이 FMC를 열어서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빠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게 자산 축소까지 너무 긴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와,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르네, 주가가 오르네, 기준금리 인상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미 연준을 가장 오랫동안 관찰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 20년 이상씩 그 업무만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는데, 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관찰해 왔기 때문에 20년 이상 그냥 꾸준하게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은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어느 정도 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 컨센서스라는 게 있겠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지나가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상황도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컨센서스가 금리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올려서 한 2.5%, 3%까지는 올려놓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 이 하원은 전원이 이제 다 바뀔 수도 있죠. 전원이 선거를 하고, 상원은 3분의 1이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 중간선거 시기는 좀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로 보면, 이번 FMC에서 나온 점도표로 보게 되면 1년에 FMC가 8번 있잖아요. 지금 2번 했으니까 앞으로 6번 남았는데, 올해 6번 내내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선거가 있을 때는 조금 쉬었다 가자 이렇게 보면은 올해 한 5번 정도 또는 4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려서 내년 말쯤 되면 한 2.5% 또는 3% 가까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FMC에서 뭐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나왔죠. 빠르면 5월부터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자산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한 8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시장에다가 파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연준의 채권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 자산 축소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시중의 유동성을 그만큼 줄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8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냐? 미국의 GDP가 1년에 한 2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이 좀 넘는데, 뭐 한 200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GDP로 따져보면 이 8조 4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GDP에서는 한 840조 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500조 원 좀 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맞습니다. 미 연준이 8조 4천억 달러의 채권 갖고 있는 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 한꺼번에 줄이는 건 아니고 조금씩 줄여나가긴 할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덩치가 워낙 큰 걸 줄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덩치를 갖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요거는 여기에 좀 위험하겠네, 여기에 좀 위험하겠네,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위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쓸데없이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조 4천억 달러 미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줄이는
자산 축소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데요.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거는 좀 의도가 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 8조 4천억 달러를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는 굉장히 분명한 의도고,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을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분명한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동산 시장 잡겠다, 채권 시장 잡겠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한 의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시장은 사실 연준이 제일 잘못 판단한 부분이죠. 팬데믹 오면서 연준이 가장 정책을 잘못 시행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으로서는 팬데믹이 2020년 봄에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해서 이게 금융위기로 가지 않을까를 걱정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기지 채권을 사들여갔죠. 모기지 채권을 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만 미국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행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보통 뭐 1년이나 5년 거치 변동금리로 가지고 돈을 빌리죠. 그럼 은행은 이 돈을 빌려줄 때 자기들이 예금 받아서 또는 은행채 이런 금융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 다음에 이 돈을 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이런 식의 대출을 모기지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모기지는 은행에 가서 또는 이제 모기지 전문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10년, 30년씩 고정된 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 은행이 이 돈을 빌려줘요. 10년, 30년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 은행은 자기가 예금 받고 채권 찍어서 조달한 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은행 입장에서 이게 일종의 채권이죠. 이 채권이라는 거는 본드 말고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이 집 산다고 돈 빌려간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 권리를 다른 데다가 팝니다. 정부 기관에다가 팝니다. 뭐 프레드맥, 패니맥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팔아요. 그러면 은행은 뭐 한 거죠? 여기서 1% 정도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 집 사겠다는 사람하고 이 정부 기관하고를 연결해 주면서 1% 정도 수수료를 먹고 빠져버리는 거죠.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 정부 기관은 이거를 이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굉장히 긴 채권이 되겠죠. 10년, 30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은행에 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자기 돈으로 빌려주고 이 돈 받아서 그냥 빠져나가는, 요걸 이제 모기지라고, 여기서 발행하는 이 채권을 모기지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가 조금은 다르죠. 근데 이 모기지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샀으면 당연히 이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빌려가는 기준금리는 요 금리가 되니까 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은행에 와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봄에 연준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까를 두려워해가지고 이 모기지 채권을 사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기지 채권이 그 2019년 말에 연준이 1조 4천억 달러를 갖고 있다가 이게 최근에는 2조 7천억 달러로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샀습니다. 더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정책적인 잘못이었어요. 미국이 작년에 2021년에 집값이 전반적으로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준이 이 집값이 사람들이 활동을 밖에서도 하고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확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너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기지 금리도 확 떨어뜨렸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연준이 이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1년 전부터 2021년 봄부터 이걸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꽤 많이 했어요. 일단 아니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이 모기지 진짜 큰일 났다. 이 집값이 난리가 났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기지 금리라도 좀 올리자. 모기지 채권 우리가 사던 거 그만 사자.
갖고 있는 거 팔아서라도 안정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다른 목소리가 강했죠. 아니 우리가 2020년 12월에도 약속을 했다. 정책을 그렇게 빨리 바꾸지 않겠다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빨리 바꿔버리면 앞으로 누가 우리 말을 신뢰성 있게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좀 기다리자. 2021년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가서 합시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어떤 정책에도 말에도 신뢰가 간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늦추고 온 것이죠. 그동안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집값이 비싸냐 싸냐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따지느냐면 그러겠죠. 집값이 뭐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집값도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집값이 몇 배냐. 평균적인 가계가 1년에 가령 이제 1,000만 원을 버는데 연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집값이 평균적으로 전체 집의 평균적으로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7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미국에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2008년에 집값이 버블이어서 그때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가 이게 7배였습니다. 7배.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그림 보시다시피 7배를 최근에 훌쩍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연준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아니 당신네들이 2020년 12월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래놓고 지금 와서 바꾸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 좀 많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번 5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났으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연준이 이야기해도 되는 시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은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연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월부터 모기지 채권 중심으로 해서 채권을 파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모기지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규모가 이게 2조 달러가 넘는데 모기지 채권 이걸 팔겠다는데 연준이 팔겠다는 이야기는 그 금리를 좀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금리가 안 올라가면 더 팔아서라도 올리게 되겠죠. 이 때문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판다? 모기지 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모기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처럼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금리 좀 올라가다 나중에 떨어질 거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려갈 때 10년, 30년씩 금리가 고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빌려갈 때 가급적 낮은 금리로 빌려가려고 하죠. 물론 뭐 그 다음에 다른 옵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에서도 있습니다만 연준이 2조 4천억 달러의 모기 채권을 갖고 2조 7천억 달러의 모기 채권을 갖고 시장 어떻게 보면 이걸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하반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 어떻게 뭐 혼들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서 자산 축소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채권 시장을 이제 딱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20년 그리고 2000년에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음영을 표시해 놓은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2000년, 2001년 이때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그때는 주식시장 버블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 버블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이번에 왔던 팬데믹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론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기 침체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고 보면 앞에 두 번의 경기 침체는 주식시장 버블, 부동산 시장 버블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원인이 뭐였냐? 왜 버블이 왔냐? 버블이 와서 경기 침체가 온 건데 왜 버블이 왔냐? 요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또 이 음영하고 같이 그려놓은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금리차. 채권 시장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봐라. 채권 시장이 미래를 잘 맞추지 않냐? 이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금리가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금리가 같아졌다가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 밑으로 내려가고 나면 이걸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좀 있다가 경기 침체 오더라라는 겁니다. 2000년 경기 침체도 맞췄다. 채권 시장이. 2008년도 맞췄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지금도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금리 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 좀 더 가다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다는 거다. 채권 시장이 그동안 잘 맞추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연준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미래를 맞췄냐? 아니면 채권 시장이 버블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채권 시장이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것 같다는 걸로 가지고 장기 금리를 쭉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장기 금리에는 모기지도 들어가죠. 야, 뭐 모기지 금리 낮네. 집 사면서 집값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버블이 생긴 게 2008년 그 버블 붕괴거든요. 제가 볼 때 2008년 버블 붕괴 채권 시장이 만든 거예요. 장기 금리를 쫙 끌고 내려가가지고. 2000년 닷컴 버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금리 막 올리고 있어서 버블 온다고 버블 오지 않게 하려고 연방기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죠. 근데 연준보다 훨씬 힘이 강력해진 채권 시장이, 야, 너 그렇게 금리 올리다가 경기 침체 올 건데,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쫙 내려온 거죠.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이구 뭐 연준 뭐 힘도 없네 뭐. 어차피 내가 하루짜리 연방기금 금리 빌려가지고 주식할 것도 아니고 시장의 금리는 뭐 별로 올라가도 안 하는데 라고 해서 돈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열풍이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있어도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2006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연준이 금리 올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고 연방기금 금리를 막 올리는데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는 쭉 내려와요.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겠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버블이 왔고, 2000년에도 연방기금 금리를 안 올려서 버블이 온 게 아니고 장기 금리가 끌고 내려오면서 버블이 왔습니다. 이걸 전임자 2000년에 연준 의장을 했던 그린스펀은 이거 수수께끼다, 코난드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의 코난드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왜 우리가 자꾸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장의 장기 금리를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이거 이유를 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유는 분명해요. 채권 시장이 너무 커진 거죠. 돈이 시장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기대가 그렇게 형성되면 장기 금리를 끌고 내려가요. 연준의 정책과 무관하게 장기 금리를 끌고 내려가면서. 근데 자산 시장은 이 장기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결국 연준이 아무리 금리 정책으로 노력해봤자 채권 시장, 비대해진 채권 시장에 연준이 아무런 정책을 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2008년 두 번의 버블과 버블 붕괴를 연준이 두 눈 뜨고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 FMC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야, 지금 2년짜리, 10년짜리 장단기 스프레드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파월 의장이 좀 조소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채권 시장이 그렇게 경기 침체를 못 만들도록 우리가 이렇게 연방기금을 올리고 있을 때 장기금리가 이렇게 못 내려오도록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게 장기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느냐? 우리가 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채권이 없으니까 채권 조금만 살려고 해도 금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 팔아드릴게요. 그렇게 채권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간다면 우리가 채권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데 2000년, 2008년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로 연준이 채권을 막 사모은 거죠. 사모아서 그 옐렌 의장 때부터는 옐렌 의장도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의 연방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가 내려오는 거, 그린스펀은 이거 못 풀었지만 우리는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하려 그러면 갖고 있는 장기 채권을 팔아서 올라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물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를 대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쓰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식의 자본주의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시장이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면서 채권 시장 스스로가 버블을 만들고 버블을 붕괴시키고 하는 것까지 하는 단계로 2000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채권 시장을 옥죄고 채권 시장이 그런 식의 버블 만드는 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축소를 막 해서 장기금리를 막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알아서 적당하게 연방기금 올림에 따라서 장기금리가 올라가주면 미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채권 매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채권을 당장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갖고 가도 돼요. 하지만 연방기금리를 쭉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안 올라가고 버티고 있는다. 그러면 팔아서 같이 올라가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FOMC 이번에 평가를 해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리를 조금씩 계속 올려서 2.5% 또는 3% 근처까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하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데 연방기금을 올리는데 시장금리가 안 따라 올라가서 2000년과 2008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걱정이 생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모기 채권 팔아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